60대 이상 어머니 800명에게 물었습니다. 결혼한 딸과의 관계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대부분의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더 많이 해주지 못한 것, 더 자주 찾아가지 못한 것, 그런 후회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후회한 것은 사랑하는 방법을 너무 늦게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그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들이 70대가 넘어서야 깨달은 것을 지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가족관계연구소가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결혼한 딸과 평생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어머니들에게는 명확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거창한 희생도 끝없는 헌신도 아니었어요. 아주 작지만 확실한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충격적인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의 87%는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딸의 62%는 엄마의 관심이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똑같은 사랑인데 받아들이는 마음은 정반대였던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답을 얻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더 많이 해줄수록 좋은 엄마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넘쳤는데 관계는 멀어진 어머니들의 이야기. 정성은 가득했는데 마음은 점점 어긋난 딸들의 이야기. 그리고 결국 깨닫게 된 진짜 사랑의 거리에 관한 이야기.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과 딸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도 서로 편안하게 웃으며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년 전 봄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우리 이번에 이사 가기로 했어. 엄마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를 감정이 확 밀려왔어요. 딸이 결혼하고 나서 5년, 차로 1시간 넘게 걸리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가끔 명절이나 생일 때나 보는 얼굴이었죠. 전화는 자주 했지만 그래도 목소리만 듣는 건 늘 아쉬웠습니다. 잘 먹고 있는지, 아프진 않은지, 사위가 잘해주는지 궁금한 게 태산 같았어도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괜히 잔소리하는 엄마 같아서요. 그런데 이제 버스로 20분이라니 거의 옆 동네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사 가는 날 저는 새벽부터 잠이 안 왔습니다. 뭘 해줄까? 뭘 가져다 줄까? 머릿속이 복잡했지요. 이불은 새 걸로 사줘야 하나? 냉장고엔 뭐가 필요할까? 그릇은 충분한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국 반찬을 잔뜩 만들었습니다. 딸이 좋아하던 멸치볶음, 김치볶음, 콩자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반찬통 6개를 꽉 채워서 들고 갔어요. 딸의 새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더군요. 이제 자주 올 수 있겠구나. 밥도 해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손주들 봐주고 나도 이제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거의 매일 딸 집에 갔습니다. 비 오는 날도 갔어요. 버스 타고 20분이면 되니까 아침에 반찬 만들어서 점심때쯤 갖다 주면 딱 좋았거든요. 처음엔 딸도 좋아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요즘 너무 바빠서 장 볼 시간도 없었는데. 어머,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엄마 어떻게 알았어?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날아갈 것 같았어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딸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반찬통을 들고 딸 집 문 앞에 서면 벨 누르기 전에 항상 한 번 숨을 골랐어요. 오늘은 뭐라고 반겨줄까? 뭘 더 해줄까? 그런 기대감으로 가득했으니까요. 월요일엔 국 끓여주고, 화요일엔 나물 무쳐주고, 수요일엔 생선 구워주고, 일주일이 그렇게 딸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냉장고보다 딸집 냉장고 사정을 더 잘 알 정도였어요. 어디에 뭐가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시장에 가서도 딸 생각부터 했어요. 얘가 이거 좋아했지. 요새 날씨가 더우니까 시원한 오이냉국 해줘야지. 장바구니가 무거워도 기분은 가벼웠습니다. 집에 와서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반찬통에 담고 뚜껑 닫고 다시 버스 타고 가는 그 모든 과정이 행복했어요.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주는 것, 채워주는 것, 돌보는 것.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딸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주 미세한 변화였으니까요. 엄마, 고마워라는 말이 또 왔어 로 바뀌고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라던 말이 엄마, 너무 많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아이고, 요새 바쁜가 보다. 일이 힘든가 보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조금씩 불편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딸이 문을 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저번에 가져다 준 반찬 아직 다 못 먹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았습니다. 더 가져오지 말라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이건 냉동실에 넣어두면 오래가. 천천히 먹어. 그러면서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딸의 냉장고를 열었을 때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가져다 준 반찬통들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뚜껑도 열지 않은 채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이고, 많이 바빴나 보네. 요새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먹나? 딸이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어요. 응, 요새 야근도 많고 해서. 근데 엄마가 해준 반찬은 먹어야 하는데 자꾸 미루게 돼. 먹어야 하는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그 말이 맴돌았어요. 먹어야 하는데.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먹어야 해서. 의무처럼 느껴진다는 뜻일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바빠서 그런 거겠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됐어요. 제가 갖다 준 반찬이 빨리 비워지지 않았습니다. 전엔 사나흘이면 텅 빈 반찬통을 돌려받았는데 이제는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반찬통 좀 돌려줄래? 하고 문자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딸은 미안. 깜빡했어라고 답했죠. 깜빡했다는 말. 그게 제일 서러웠습니다. 예전엔 제가 만든 반찬을 먹고 바로 엄마, 너무 맛있었어라고 전화가 왔었는데 이제는 깜빡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어진 걸까요? 어느 날은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지은아, 혹시 내가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부담스러우면 말해. 딸이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엄마. 무슨 소리야? 고마운데. 그 뒤에 숨은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긴 한데 부담스러워. 고맙긴 한데 힘들어. 고맙긴 한데 좀 쉬고 싶어. 하지만 저는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모르는 척하고 싶었어요. 계속 해주고 싶었습니다. 멈추면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일 우리 집 좀 봐줄 수 있어? 급한 일이 생겨서 사위랑 낮에 나가야 하는데 택배가 온대. 물론 당연하지. 저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 집 열쇠를 받아갔어요. 택배를 기다리면서 청소라도 해줄까 싶어 이것저것 둘러봤습니다. 거실 정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다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뭐 모자란 게 있나 확인하려고요. 냉장고 문이 열리는 소리, 차가운 냉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가져다 준 반찬통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뚜껑을 열어보니 손도 대지 않은 것들도 있었고, 어떤 건 이미 상해서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시금치나물, 그 초록색 위로 하얀 곰팡이, 멸치볶음, 딱딱하게 굳어 맛없어 보이는 모습. 제가 정성껏 만든 것들이 그렇게 버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어요. 서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어느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내가 한 게 뭐였는지. 나는 주는 사람이라 행복했지만 받는 사람은 버려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나는 사랑을 준다고 생각했지만 딸은 짐을 받았던 거였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고르고 집에 와서 다듬고 정성껏 볶고 무치고 끓여서 담았던 그 모든 시간들. 딸은 그걸 냉장고에 넣고 미안해하고 결국 버리면서 또 미안해했을 겁니다. 매번 반복해서. 저는 반찬통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곰팡이 핀 것들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제 정성을, 제 시간을, 제 사랑을 쓰레기 봉투에 담으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대체 뭘 한 걸까? 누구를 위한 거였을까? 딸을 위한 거였나 아니면 나를 위한 거였나? 쓸모 있고 싶었던 내 마음을 채우려고 딸을 힘들게 한 건 아닐까? 그날 저녁 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딸도 냉장고가 깨끗해진 걸 알았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그때 사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청소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근데요, 사실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었어요. 사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반찬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양이 너무 많아서 저희 둘이서 먹기엔 너무 많고 그렇다고 버리자니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하고 매번 그게 스트레스였어요. 딸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나는 엄마가 자주 오는 게 좋아. 근데 반찬을 다 못 먹을 때마다 엄마한테 미안해서 그게 부담이었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딸이 거부한 건 저 아니었어요. 반찬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무 많은 반찬이었죠. 저는 딸이 싫어서 안 먹는 줄 알았는데 딸은 못 먹어서 미안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주는 사람이라 괜찮다고 믿었지만 받는 사람은 매일 미안했던 거예요. 제가 해준 게 사랑이 아니라 빚이 되어버린 겁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많이 해줬을까? 딸이 원해서가 아니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고 싶어서, 내가 쓸모있는 엄마이고 싶어서, 그래서 계속 해줬던 거지요. 딸의 냉장고를 채우면서 사실은 제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 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딸이 결혼하고 나서 느꼈던 공허함,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쓸쓸함, 그걸 반찬으로 메우려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딸한테는 짐이었습니다. 무거운 짐,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감당할 수도 없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수없이 되뇌었어요. 사랑은 주는 것만이 아니구나. 받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사랑이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만 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구나.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딸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반찬도 만들지 않았어요. 시장에 가서도 딸 생각이 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더군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딸 생각이 났고, 냉장고를 열면 반찬통이 보였고, 시장 가는 버스를 보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는 딸을 위해 산 게 아니라 딸을 핑계로 나를 위해 살았던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자 더 슬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갑자기 딸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냥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반찬을 가져다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냥 찾아가기로 했어요. 이번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반찬통도 장바구니도 과일도 그냥 빈손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빈손으로 가도 될까? 괜히 민망하진 않을까?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해주는 엄마가 아니라 그냥 보고 싶은 엄마로 가고 싶었으니까요. 딸 집 초인종을 눌렀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문을 열었어요. 엄마, 왜 연락도 안 하고 왔어? 딸이 제 뒤를 힐끗 보더니 물었습니다. 반찬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반찬 말고 그냥 얼굴 보러 왔어. 딸이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방긋 웃었습니다. 그래, 들어와. 저는 평소처럼 부엌으로 가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딸도 제 옆에 앉았지요. 우리는 그렇게 나란히 앉아서 한참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사위 이야기, 동네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오랜만에 편하게 웃었습니다. 딸도 편해 보였어요. 제가 뭘 해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딸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됐던 거지요. 1시간쯤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데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 좋았어. 이렇게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딸이 원한 건 반찬이 아니었어요. 엄마였습니다. 부엌에서 뭘 해주는 엄마가 아니라 거실에 앉아서 같이 웃어주는 엄마. 제 손이 바쁜 게 아니라 제 마음이 함께 있는 것. 그게 딸이 원했던 거였어요.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먼저 해주지 않기. 딸이 요청할 때만, 그것도 이틀 안에 먹을 만큼만 만들기. 처음엔 참 어색하고 불안했어요. 이러다가 딸이 저를 잊는 건 아닐까?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딸과의 관계는 오히려 좋아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쯤 딸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돼? 같이 밥 먹을래? 예전엔 제가 먼저 밥 먹었니? 반찬 필요하니 물어봤는데, 이젠 딸이 먼저 연락을 했어요. 만나면 밥을 같이 먹거나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게 훨씬 편했습니다. 제가 뭘 해주지 않아도 딸은 저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게 신기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러다 가끔, 정말 가끔 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이번에 된장국 해줄 수 있어? 엄마 된장국 생각나. 그럴 때 저는 기분 좋게 만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많이 만들지 않았어요. 딱 2-3끼 먹을 정도. 작은 반찬통 하나에 담아서 갖다 줬지요. 그러면 딸은 이틀 안에 다 먹고 깨끗이 씻은 통을 돌려줬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이 참 편했어요. 딸도 편해 보였고요. 정이 줄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부담이 사라진 거였어요.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있잖아. 예전엔 엄마가 반찬 가져다 줄 때마다 고맙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어. 다 먹어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게 있었거든. 근데 이제는 달라. 엄마한테 부탁해서 받으니까 더 감사한 것 같아. 그리고 양도 적당하니까 다 먹을 수 있어서 좋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컥했습니다. 내가 많이 줄수록 좋은 줄 알았는데 적당히 줄 때 더 감사하게 받는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사랑도 그런 거였습니다. 넘치면 넘칠수록 무거워지고 적당하면 적당할수록 소중해지는 것. 제가 50년 넘게 살면서
이제야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있잖아. 그때 해주던 무국 생각나. 요새 입맛이 없는데 엄마 무국 먹고 싶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일 해줄게.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장에 가서 물을 샀습니다. 큰 거 하나 사려다가 작은 걸로 골랐어요. 많이 끓이지 않으려고요. 집에 와서 물을 썰고 멸치 육수를 내고 천천히 끓였습니다. 예전처럼 서두르지 않았어요.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국을 끓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국을 딸이 맛있게 먹을 거라는 것. 그리고 다 먹고 나서 빈 통을 돌려줄 거라는 것. 그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국을 작은 통 하나에 담았습니다. 뚜껑을 닫고 가방에 넣고 딸 집으로 갔어요. 딸이 문을 열고 반가워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딸이 국 냄새를 맡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아, 이 냄새. 정말 오랜만이다. 저는 금방 나왔습니다. 예전처럼 부엌 정리를 하거나 이것저것 챙기지 않았어요. 그냥 맛있게 먹으라고 말하고 나왔죠.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며칠 후 딸이 반찬통을 들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깨끗이 씻은 통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엄마, 진짜 맛있었어. 다 먹었어. 저는 통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느껴졌어요. 무게가 있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딸의 손글씨였어요. 엄마, 이만큼이 딱 좋아. 그리고 이만큼이 나한테는 사랑이야. 저는 그 쪽지를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이만큼이면 충분하구나. 이만큼이 우리에게 딱 맞는 거리구나. 예전엔 제 사랑이 넘쳐서 딸을 숨막히게 했다면 이제는 딱 맞는 사랑을 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었어요. 상대방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상대방이 고마워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만 주는 것. 저는 그 쪽지를 냉장고에 붙여놨습니다. 볼 때마다 잊지 않으려고요. 사랑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적당해야 좋은 거라는 걸. 70대가 넘어서야 깨달은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사랑은 줄어든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았을 뿐입니다. 예전엔 딸의 냉장고를 가득 채우는 게 사랑이라 믿었지만 이제는 압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요. 우리는 평생 주는 것만 배웠지 멈추는 것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주고 채워주고 돌봐줘야 한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서울대 가족관계연구소 10년 추적 조사가 증명했듯이 딸과 평생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어머니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주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물러서는 것, 내가 필요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도 사랑이라는 거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걸 주고 있진 않으신가요? 상대방이 고마워하기보다 미안해하고 있진 않은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한 발짝 물러서 보세요. 조금 덜 해주세요. 처음엔 불안하고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편하게 만들 겁니다. 사랑은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적당히 비워두는 거니까요. 그 빈자리에서 상대방도 숨을 쉴 수 있고 나도 숨을 쉴 수 있으니까요.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과 딸이 여전히 편안하게 웃으며 만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여러분이 내린 이 작은 결정 때문일 겁니다. 조금 덜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딱 맞는 크기가 되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짐이 아닌 선물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도 사랑하는 일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73세 김순예 어르신, 어제 저녁 냉장고 앞에서 5분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뭘 꺼내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 치매 오는 건가?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이거 치매 아니에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이 치매처럼 뇌를 망가뜨린다는 거 아세요? 서울대 의대 연구 결과인데요. 혼자 사는 노인이 치매 걸릴 확률이 2.6배 높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김순예 어르신이 3개월 만에 이걸 완전히 뒤집었다는 겁니다. 치매약 하나는 안 먹고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김순예 어르신의 통장에는 매달 25일 딱 90만 원이 들어옵니다. 유족연금이에요. 3개월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150만 원이었어요. 하루아침에 40%가 줄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배우자라서 평생 매달 9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혼자 사니까 돈이 덜 들 줄 알았는데 관리비는 똑같이 15만 원 나왔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합쳐서 7만 원, 휴대폰 3만 원, 25만 원이 그냥 빠져나가요. 부식비가 30만 원 나갑니다. 여기에 고혈압약, 무릎 주사 맞으러 정형외과 다니면 병원비 10만 원. 계산해보니 한 달에 70만 원이 기본으로 나갑니다. 남는 건 20만 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TV 고장나면 끝이에요. 보일러 고장나면 끝입니다. 치과 가야 하면 그것도 끝이에요.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돈으로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 저녁 7시 밥을 먹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서요. 50년 동안 맞은편에 앉아있던 사람이 없습니다. 어르신은 습관적으로 그릇을 2개 꺼냈다가 하나를 다시 넣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밥이 목으로 안 넘어가요. 억지로 몇 숟가락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 9시 침대에 눕습니다. 이불을 덮는데 옆자리가 너무 텅 비어 있어요. 어르신은 습관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50년 동안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찾아서요. 하지만 차가운 이불만 만져졌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정말 혼자구나. 하버드 대학교 의대에서 75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는 건 돈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었어요. 단 하나,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래요. 친구 100명보다 진짜 이야기 나눌 사람 1명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김순예 어르신은 그걸 몰랐어요. 그냥 혼자라서 불행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러 마트에 갔어요. 입구에서 같은 아파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마주치던 분이에요. 어디 가세요? 장 보러요. 나도 장 보러 왔어요. 같이 가요. 별것 아닌 대화였습니다. 마트를 돌면서 이거 어디 있어요? 저거 얼마예요?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기분 좋았던 시간이 바로 그 20분이었다는 거요. 누군가와 말을 나눈다는 것. 그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르신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어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10월 아침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차렸습니다. 호박죽을 끓였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이었죠. 예전에는 이 죽을 끓이면 눈물이 났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네요. 혼잣말을 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어디선가 듣고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밖에 나가봐야겠어. 옷을 입고 운동화를 신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오늘은 천천히 걸어봤어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이 떨어졌어요. 참 예쁘더라고요. 벤치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른 어르신들도 산책하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혼자 걷고 어떤 분은 둘이서 걷고 있었습니다. 나만 혼자인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조금 위로가 됐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요. 하루 중에 누군가와 말을 나눴다는 것. 그게 하루를 견디게 해줬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마트에서 만난 그 할머니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복지관 1층에 있는 카페에서요. 아메리카노 한 잔에 1,500원이었어요. 할머니와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자식들은 연락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별거 아닌 이야기들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물었어요. 복지관 프로그램 해보셨어요? 아니요, 그런 게 있어요? 체조교실 있어요. 나 거기 다녀요. 같이 가볼래요? 어르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권하니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다음 주 화요일 할머니와 함께 복지관에 갔어요. 3층 강당에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20명 정도 됐어요. 다들 여자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음악을 틀고 체조를 가르쳤어요. 팔을 위로, 옆으로, 아래로. 간단한 동작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동작도 잘 안 따라가고 사람들 눈치도 보였습니다. 체조가 끝나고 다들 물 마시며 쉬었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오늘 처음 오셨어요? 네. 나도 처음 왔을 때 어색했어요. 근데 몇 번 오면 괜찮아요. 그 할머니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자식은 미국에 있고요. 외롭지 않으세요?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외롭죠. 근데 여기 오면 좀 나아요. 사람들 만나니까.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에 복지관에 갔습니다. 체조하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게 일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친해지는 어르신들이 생겼어요. 김할머니, 박할머니, 이할머니. 다들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사연이 있었어요. 남편을 먼저 보낸 사람, 자식이 멀리 사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다들 밝았어요. 웃었습니다. 농담도 하고 수다도 떨었어요. 힘든 건 다 똑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어르신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김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밝으세요? 김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밝은 게 아니라 밝은 척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나도 외로워요. 근데 여기서까지 우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그 말이 어르신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밝은 척하는 것도 용기구나. 그날 밤 어르신은 거울을 봤어요. 며칠 만에 보는 거울이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어요. 주름이 깊었고 머리가 휘었고 눈가가 처져 있었습니다. 이게 나구나. 슬펐어요. 늙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살아있구나.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술래야 힘들지? 외롭지? 그래도 잘하고 있어. 눈물이 났어요. 혼자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까 조금 후련했어요.
그날 밤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남편 방을 정리하기로요. 3개월 동안 손도 못 댔던 방이었어요.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 냄새가 났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입던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셔츠, 바지, 재킷, 스웨터. 손으로 만지며 기억했어요. 이 옷 입고 손주 돌잔치 갔었지. 이거 내가 사준 거지.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계속했어요. 옷을 깨끗이 개서 상자에 담았습니다. 다 버릴 수는 없었어요. 몇 벌은 남겨뒀습니다. 그 중에 남편이 제일 좋아하던 스웨터가 있었어요. 회색 스웨터였습니다. 부드러운 울 소재였어요. 어르신은 그 스웨터를 입어봤습니다. 큰 사이즈였지만 따뜻했어요. 남편이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내가 입어야겠다. 책상도 정리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안경, 수첩, 펜이 있었어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남편 글씨가 보였어요. 순례 생일 선물 사기, 병원 예약 수요일 이시, 전국 알기 이런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글씨를 보며 울었어요. 남편이 자기를 생각했다는 게, 자기를 위해 이런저런 신경을 썼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미처 말 못했는데 정말 고마웠어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책장에 꽂아뒀어요. 가끔 꺼내서 볼 작정이었습니다. 방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남편을 지운 게 아니라 남편을 정리한 거였습니다. 이제 남편은 방에 있는 게 아니라 어르신 마음속에 있었어요. 도쿄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500명을 5년 동안 추적 조사했대요. 그 중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3가지였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고 밥 먹는 사람들이 건강했어요. 둘째, 작은 사회 활동. 친구 많을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2~3번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면 충분했습니다. 셋째, 작은 목표. 거창할 필요 없어요. 오늘 산책하기, 오늘 밥 잘 먹기, 이런 작은 목표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김순예 어르신은 이 3가지를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순예 어르신은 여전히 혼자 살고 있어요. 연금은 여전히 90만 원입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식들은 여전히 바빠요. 한 달에 1번 전화하면 다행이에요. 명절에나 볼까 말까 합니다. 외롭고 불안하고 가끔 눈물 나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법을 알아요. 외로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외로움은 없앨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혼자 사는 한 외로움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외로움 속에서도 작은 기쁨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따뜻한 햇살이 들어올 때, 새가 지저귀일 때, 산책길에 꽃이 피었을 때, 누군가와 인사를 나눴을 때, 밥이 맛있을 때, 이런 작은 순간들이 하루를 채워요. 거창한 행복이 아니라 작은 만족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날 어르신은 깨달았어요. 행복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이구나. 복권 당첨되거나 갑자기 돈이 생기는 게 행복이 아니었어요. 오늘 아침 죽이 맛있었던 것, 산책길에 만난 할머니와 웃으며 인사한 것, 저녁에 읽은 책 구절이 마음에 와닿은 것.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노래교실이었어요. 박할머니가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나 노래 못해요. 괜찮아요. 다들 못해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어르신은 따라갔어요. 노래방 기계가 있었습니다.
트로트를 불렀어요. 남진, 나훈아, 패튀김. 옛날 노래들이었습니다. 어르신도 아는 노래였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들 박수 쳐주고 웃어줬습니다. 어르신도 용기를 내서 한 곡 불렀어요. 울고 넘는 박달재를 불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였어요.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났어요. 가사가 슬펐습니다. 하지만 참고 끝까지 불렀어요. 노래가 끝나자 모두 박수쳤습니다. 잘하셨어요. 목소리 좋으세요.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어르신은 생각했어요. 오늘 참 좋았다. 노래 부르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다음 주에도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노래교실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에 작은 변화들이 생겼어요.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산책,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체조교실, 금요일에는 노래교실, 주말에는 집에서 쉬거나 도서관에 갔습니다. 매일이 비슷했지만 지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정적이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일상이 평화를 줬어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 요즘 웃고 있네. 거울을 보니까 표정이 밝아져 있었어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생기가 돌았어요. 미국 예일대 연구팀이 50년 동안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노년에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돈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고, 식단도 아니었어요. 바로 삶의 의미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건강했어요. 거창한 이유가 아니어도 됐습니다. 오늘 복지관 가는 날이야. 오늘 친구 만나는 날이야. 오늘 좋아하는 드라마 하는 날이야. 이런 작은 이유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일어날 이유가 있으면 일어나게 돼요. 밥을 먹을 이유가 있으면 밥을 먹게 됩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으면 살아가게 돼요. 김순례 어르신에게도 이유가 생겼어요. 화요일 아침이면 오늘 체조교실 가는 날이지 하고 일어났습니다. 금요일 아침이면 오늘 노래하는 날이지 하고 기대했어요. 일요일 오후면 내일 산책 가야지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은 이유들이었지만 하루를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 건강은요? 괜찮아. 요즘 복지관 다녀. 복지관요? 응, 체조도 배우고 노래도 불러. 딸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어르신도 놀랐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밝아졌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 네, 예전에는 기운이 없으셨는데 지금은 달라요. 전화를 끊고 나서 어르신은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달라진 걸까?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똑같았어요. 주름도 똑같고 흰 머리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표정이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나 좀 밝아진 것 같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미안해. 하지만 고마워.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일기를 쓰면서 눈물이 났어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한 눈물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순례 어르신은 여전히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금은 여전히 90만 원이에요. 자식들은 여전히 바빠요. 외롭고 가끔 눈물 나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는 혼자 사는 법을 알았습니다. 외로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어요. 외로움은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전부가 아니에요. 외로움 속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작은 기쁨들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따뜻한 햇살, 창밖의 새소리, 산책길의 꽃, 친구와 나눈 인사.
맛있는 밥, 좋은 책 구절,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 이런 작은 것들이 하루를 채워요. 거창한 행복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만족으로 충분해요. 일본의 선승 료카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물으면 봄에는 꽃을 보고 여름에는 시냇물 소리를 듣고 가을에는 단풍을 보고 겨울에는 눈을 보고 싶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하고 싶은 일이에요? 너무 평범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게 진짜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걸요. 거창한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세계 여행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겁니다. 봄에 꽃을 보고, 여름에 시원한 물을 마시고, 가을에 단풍을 보고, 겨울에 따뜻한 아랫목에 앉는 것. 그게 전부예요. 김순예 어르신은 이제 압니다. 노년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요. 노년은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하루하루를 작은 것들로 채워가는 거예요. 오늘 뭘 먹을지, 오늘 누굴 만날지, 오늘 뭘 할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혼자 산다는 건 외롭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유롭습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쉬고 싶으면 쉽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돼요. 자식들도 각자 삶이 있습니다. 바쁘면 바쁜 대로, 시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연락하는 거예요. 어쩌다 전화 오면 고맙고, 안 와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를 챙깁니다. 내가 나를 돌봐요. 밥 잘 먹고, 산책하고, 사람 만나고, 웃고, 노래 부르고,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새로운 할머니를 만났어요. 7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남편을 얼마 전에 떠나보낸 분이었어요. 눈이 붓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김순예 어르신은 그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네. 나도 작년에 남편 떠나보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네.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는 좀 괜찮아요. 어떻게요?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 만나는 거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도 그랬는데요, 뭐. 처음에는 안 믿어졌지만 정말 괜찮아져요. 완전히 괜찮아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외롭고 가끔 눈물 나요. 근데 그래도 살만해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같이 체조해요. 그날 어르신은 그 할머니 옆에서 체조를 했습니다. 동작을 알려주고 격려했어요.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면 돼요. 체조가 끝나고 같이 커피를 마셨어요. 할머니가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 이야기, 외로움 이야기. 어르신은 들어줬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며 들어줬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어르신은 생각했어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네. 자기만 힘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힘들었어요. 자기만 외로운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기분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할머니를 만났어요. 복지관에서요. 할머니가 먼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도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이 좀 나아 보이네요. 네, 지난주에 어르신 말씀 듣고 용기가 났어요. 그렇게 둘은 친구가 됐습니다. 체조교실 끝나면 같이 커피를 마셨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힘든 것도 이야기하고 좋았던 것도 이야기했어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 그게 큰 위로였습니다. 어느 날 그 할머니가 물었어요.
어르신은 요즘 행복하세요? 어르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한가? 글쎄요.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빠듯하고, 여전히 불안해요.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행복하다기보다는 괜찮아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위로가 돼요. 꼭 행복해야 하는 건 아니구나 싶어서요. 그럼요. 그냥 괜찮으면 돼요. 괜찮게 사는 것도 잘 사는 거예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오늘도 괜찮은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복지관에 가서 친구를 만났어요. 저녁에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책을 읽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70대가 넘어서야 깨달은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법을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살아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고, 밥을 먹었고, 하루를 보냈어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스스로를 인정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나는 잘하고 있어 하고 말해 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내일도 눈을 뜰 겁니다. 또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10년 후, 20년 후, 당신이 여전히 건강하게 웃고 있을 이유는 바로 오늘, 당신이 내린 이 작은 선택들 때문일 겁니다. 오늘을 살아냈으니 내일도 살아낼 수 있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76세 박철수 씨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외로울 틈이 없어요. 하루가 24시간이 모자라요. 그의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그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등산을 가고 오전엔 동네 목공소에서 나무 의자를 만들고 오후엔 유튜브에 자기가 만든 작품 영상을 올립니다. 저녁엔 온라인으로 바둑을 두거나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합니다. 혼자 산다고 쓸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혼자니까 이렇게 바쁘게 살 수 있어요. 남편이었을 때는 가족 눈치 보느라 이것저것 못했거든요. 오늘은 실제로 혼자 살면서도 매일 웃고 매일 신나고 매일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분도 계시고 나이도 다양하고 사는 방식도 제각각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라서 더 자유롭다는 것. 오늘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용기가 날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겠는걸?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먼저 첫 번째 분, 76세 박철수 씨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3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결혼 생활 50년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박철수 씨는 한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밥을 해도 혼자 먹고 TV를 봐도 혼자 보고 그게 너무 외로웠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티격태격하면서도 함께 있다는 게 당연했는데 혼자가 되니까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그런 그를 변화시킨 건 우연히 본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나무로 작은 새 모형을 깎는 영상이었는데 그걸 보다가 박철수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목공 일 좀 했었는데 다시 해볼까? 그렇게 시작한 목공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도마부터 만들었습니다.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대패로 다듬고 사포로 문질러 매끄럽게 만드는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 손으로 뭔가를 만들다 보니까 잡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오롯이 나무에만 집중하게 되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도마를 만들고 나서는 나무 숟가락을 만들었고 그 다음엔 작은 선반을 만들었고 이제는 의자까지 만듭니다. 그가 만든 의자는 동네에서 소문이 나서 이웃들이 나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하고 부탁할 정도입니다. 돈을 받지는 않아요. 그냥 부탁하면 재료비만 받고 만들어줘요. 그게 또 재미있어요. 내가 만든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는 걸 보면 뿌듯하거든요. 박철수 씨는 최근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만드는 과정 찍어서 올려보세요 하고 제안해서 시작했는데 구독자가 벌써 3,000명이 넘었습니다. 댓글에 할아버지 보면 힐링돼요. 나도 나이 들면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런 말 달리면 기분이 좋아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게 신기해요. 그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엇을 만들까 생각하고 나무를 만지고 영상을 찍고 댓글을 읽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혼자지만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은 70세 여성 최은경 씨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이혼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60세에 이혼을 결심했을 때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습니다. 이 나이에 왜 이혼을 해? 그냥 참고 살지. 혼자 늙으면 외롭다. 자식들 생각해서라도 참아. 하지만 최은경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어요. 30년을 참고 살았는데 남은 인생까지 참고 살 순 없었어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이혼 후 그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을 다 버렸어요. 큰 집에서 모아뒀던 옷, 그릇, 가구 거의 다 버렸어요.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었어요. 가볍게 단순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평생 하고 싶었던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춤을 좋아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춰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싫어했거든요. 나이 든 여자가 춤을 왜 춰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이혼 후 그녀는 문화센터에서 하는 라인댄스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라인댄스는 여러 명이 줄을 맞춰 추는 춤으로 혼자서도 출 수 있고 파트너가 없어도 됩니다. 처음 수업 갔을 때 떨렸어요. 다들 저보다 젊고 몸도 유연하고 나만 뒤처질 것 같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천천히 따라하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하고 격려해 주셔서 용기가 났어요. 그녀는 일주일에 3번 수업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유튜브 보면서 연습합니다. 춤을 추면 기분이 좋아져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다 보면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땀 흘리고 나면 상쾌하고요. 최은경 씨는 작년에 문화센터 발표회에도 참가했습니다. 무대에 서는 게 처음이었어요. 떨렸지만 음악이 나오고 춤을 추기 시작하니까 그냥 즐거웠어요. 끝나고 박수 받을 때 눈물이 났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요. 그녀는 이제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혼 잘했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눈치 안 보고 사니까 너무 좋아요. 친구들도 너 요즘 표정이 완전 달라졌다고 해요. 그게 제일 기뻐요. 세 번째 분은 69세 남성 이광수 씨입니다. 그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을 한 적이 없고 항상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젊었을 때는 결혼을 안 해서 외로웠어요. 다들 가정을 꾸리는데 나만 혼자니까 뭔가 소외된 기분이었어요. 명절 때 혼자 있으면 쓸쓸했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는 자기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친구들 보면 다들 가족 문제로 고민이 많아요. 자식 걱정, 배우자 문제, 경제적 부담 그런 걸 보면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광수 씨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퇴직 후 그는 1년에 4번씩 국내 여행을 다닙니다. 혼자 여행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되니까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는 배낭 하나 메고 기차를 타고 떠납니다. 계획을 빡빡하게 세우지 않습니다. 그날 기분에 따라 움직여요. 날씨가 좋으면 산에 가고, 비가 오면 박물관에 가고, 배고프면 맛집 찾아가고, 그렇게 자유롭게 다녀요.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그의 즐거움입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묵으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젊은 사람들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저처럼 혼자 여행하는 중년도 있고요. 저녁에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게 재미있어요. 그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아요. 이광수 씨는 여행 사진을 블로그에 올립니다. 기록을 남기는 게 좋아요. 나중에 사진 보면 그때가 생각나거든요. 아, 이때 날씨가 좋았지, 여기서 맛있는 거 먹었지 하면서 추억하는 것도 즐거워요. 그는 혼자 사는 게 전혀 외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라서 자유로워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아요. 네 번째 분은 72세 여성 정순자 씨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집에만 있고 TV만 보고 그렇게 지냈어요. 애들이 걱정해서 엄마 밖에 좀 나가세요 했지만 귀찮았어요. 그런 그녀를 변화시킨 건 이웃집 할머니였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어느 날 초인종을 눌렀어요. 같이 경로당 가요 하길래 처음엔 거절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냥 한 번만 나와봐요 하고 자꾸 권해서 마지못해 따라갔어요. 경로당에는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투를 치고 어떤 사람은 수다를 떨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다들 아는 사이인데 나만 처음이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새로 오셨어요? 앉으세요 하면서요. 정순자 씨는 그날 이후 경로당에 자주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구석에 앉아 구경만 했지만 점점 사람들과 말을 섞게 됐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사연이 있더라고요. 남편 잃은 사람, 자식과 안 지내는 사람, 혼자 사는 사람, 저만 힘든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경로당에서 그녀는 노래교실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를 원래 좋아했어요. 젊었을 때 가요를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노래 부를 일이 없었어요. 노래교실에서 그녀는 옛날 노래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패티김의 사랑의 미로, 남진의 가슴 아프게. 노래를 부르면 옛날 생각이 나요. 젊었을 때, 연애하던 때, 신혼 때 그런 기억들이요. 슬프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노래 부르고 나면 속이 시원해져요. 정순자 씨는 이제 경로당에 안 가면 허전합니다. 사람들이 기다려요. 순자 씨 왜 안 와? 하면서요.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게 좋아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그녀는 요즘 경로당 친구들과 작은 여행도 다닙니다. 지난달엔 5명이서 버스 타고 강화도에 다녀왔어요. 하루 일정이었지만 너무 재미있었어요. 다 같이 밥 먹고 사진 찍고 수다 떨고 그렇게 놀다 왔어요.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즐거웠어요. 정순자 씨는 말합니다. 혼자 산다고 외로운 게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 돼요. 억지로라도 나가세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우울해져요. 이 네 분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첫째, 손을 쓴다는 것입니다. 박철수 씨는 나무를 깎고, 최은경 씨는 춤을 추고, 이광수 씨는 사진을 찍고, 정순자 씨는 노래를 부릅니다. 몸을 쓰면 마음이 살아납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면 자꾸 우울해지는데 뭔가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나요. 둘째, 밖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집에만 있지 않습니다. 박철수 씨는 목공소에 가고, 최은경 씨는 문화센터에 가고, 이광수 씨는 여행을 가고, 정순자 씨는 경로당에 갑니다.
밖으로 나가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웃게 됩니다. 셋째,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70에도 75에도 배우고 시작하고 도전합니다. 이 나이에 뭘 해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결핍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아침에 눈 뜨는 시간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가는 곳도 전부 내 마음입니다.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아까운 일입니다. 박철수 씨는 말합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목공을 못했어요. 집에서 톱질하면 시끄럽다고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최은경 씨는 말합니다. 결혼 생활할 때는 춤을 못 췄어요. 남편 눈치 보느라요. 근데 이제는 마음껏 춰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광수 씨는 말합니다. 혼자라서 여행이 자유로워요. 가족이 있었으면 이렇게 자주 못 다녔을 거예요. 정순자 씨는 말합니다. 경로당 가는 것도 제 마음이에요.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고 가고 싶으면 가면 돼요. 누구 눈치 안 봐도 돼요. 혼자 사는 노년의 비밀은 간단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 밖으로 나가는 것,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혼자 살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집에만 있고 사람을 안 만나고 새로운 것을 안 하고 그렇게 지내면 당연히 외롭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서 뭔가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웃고 움직이면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이든 75든 80이든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입니다. 우울하게 살 수도 있고 신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4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시작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오늘이 제일 빠른 날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밖으로 나가세요. 사람을 만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세요. 혼자여도 아니 혼자라서 더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72세 김영자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섭니다. 장바구니 하나 들고 천천히 걸어서 동네 시장으로 갑니다. 겉보기엔 그냥 장 보러 가는 평범한 분이시죠. 근데 아세요? 이 여자분, 3년 전까지만 해도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분은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커튼을 치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씻지도 않고 그렇게 6개월을 보냈습니다. 딸이 울면서 엄마 이러다 죽어요. 했지만 김영자 씨는 움직일 힘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은 매일 아침 웃으면서 시장에 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만날 4분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창한 취미도 없고 대단한 계획도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리고 조용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요, 이 사람들 모두 과거가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집 밖 못 나갔던 사람, 퇴직 후 삶의 의미를 잃었던 사람, 50년을 남 눈치 보며 살았던 사람, 술에 빠져 방황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매일 웃습니다. 거창한 변화 없이 그냥 작은 일상으로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도대체 그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으시다 보면 여러분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일 수 있다는 걸요. 먼저 김영자 씨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3년 전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다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날 저녁 숨을 거뒀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전날까지 멀쩡했어요. 같이 저녁 먹고 TV 보고 그렇게 평범한 하루였는데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 내내 실감이 안 났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김영자 씨는 무너졌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앉았던 소파, 남편이 쓰던 컵, 남편 옷이 걸린 옷장, 모든 게 남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현관문 열리면 여보 왔어? 하고 나올 것 같고 저녁 때 되면 밥상 차려야 할 것 같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옆에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없잖아요.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김영자 씨는 커튼을 쳤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게 싫었습니다. 세상이 계속 돌아가는 게 죽도록 싫었습니다. 남편은 죽었는데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는 게 화가 났습니다. 딸이 매일 전화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요? 김영자 씨는 응, 아니, 귀찮다는 듯이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이 집에 찾아와도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괜찮으니까 그냥 가.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딸은 열쇠를 가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김영자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방은 어질러져 있었고 냄새가 났습니다. 딸은 울었습니다. 엄마 이러다 죽어요. 제발 일어나요. 김영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근데 엄마 힘이 없어. 일어날 수가 없어. 딸은 김영자 씨를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씻겼습니다.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랑 밖에 나가요. 딱 한 번만. 시장만 갔다 와요. 김영자 씨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밖에 왜 나가? 가기 싫어. 나 괜찮아. 하지만 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요. 엄마. 제발.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나가줘요, 엄마. 딸이 우는 모습을 보고 김영자 씨는 마지못해 따라 나갔습니다. 시장은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많았고 목소리가 컸고 과일 냄새, 생선 냄새, 온갖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영자 씨는 어지러웠습니다. 나 집에 갈래. 하지만 딸은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김영자 씨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영자 씨? 오랜만이네. 어디 아팠어요? 요즘 안 보이길래 걱정했잖아. 김영자 씨는 멈칫했습니다. 누가 자기를 기억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 네, 그냥 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사과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먹어봐요. 오늘 들어온 거 진짜 달아요. 서비스예요. 하나 맛보세요. 김영자 씨는 사과를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그 마음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영자 씨는 말했습니다. 내일 또 나갈까? 딸은 놀라며 웃었습니다. 그럼요. 엄마. 매일 나가요. 활력도 생기고 너무 좋을 거예요. 그 이후로 김영자 씨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딸과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그 다음엔 혼자 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 오늘은 뭐 사갈 거예요? 이거 신선해요. 가져가세요.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요. 그런 말들이 김영자 씨에게 힘이 됐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게 중요했습니다. 집에만 있을 땐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었는데 시장에 나가니까 세상과 연결된 기분이었습니다. 김영자 씨는 이제 매일 아침 시장에 갑니다. 꼭 뭘 사야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 얼굴 보는 게 좋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오늘 날씨 좋네요. 하며 수다 떨고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고 그렇게 1시간쯤 시장을 돌아다닙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산 것들을 정리하고 간단히 요리하고 점심을 먹습니다. 그게 그녀의 하루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 하지만 김영자 씨에게는 그게 전부입니다. 시장 가는 게 제 약이에요. 우울증 약보다 나아요. 두 번째는 69세 한만수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40년을 회사에 다녔습니다.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지각 한 번 안 하고 결근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일했습니다. 회사가 그의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회사 갈 생각, 저녁에 집에 와서도 내일 회사 일 생각, 주말에도 회사 걱정. 그렇게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65세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마지막 날 회사 나올 때 울었어요. 40년을 다녔는데 이제 안 가도 되는구나 싶으니까 허무하더라고요. 동료들이 수고했어요 하고 박수 쳐줬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퇴직 후 한만수 씨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출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좋았습니다. 이제 늦잠 자도 되는구나. 출근 안 해도 되는구나. 하지만 2주째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시간만 보내도 되는 건가? 한 달이 지나자 우울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회사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냥 늙어가기만 하는 사람이구나. 한만수 씨는 일부러 바쁘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등산 모임에 나갔습니다. 근데 재미없었습니다. 다들 떠들썩하게 수다 떠는데 그는 말을 섞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구장에도 가봤습니다. 근데 실력이 없어서 맨날 졌습니다. 지는 게 싫었습니다. 독서 모임도 가봤습니다. 근데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왔습니다. 집중이 안 됐습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했어요. 근데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내 인생 뭐였나, 그런 생각들이요. 어느 날 한만수 씨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답답해서 나간 거였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냥 잠깐 쉬려고 앉은 건데 앉아 있으니까 편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아이 손잡고 가는 엄마, 자전거 타는 청년. 다들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한만수 씨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걸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화로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뭘 해야 하는 건 아니구나. 그냥 앉아 있어도 되는구나. 그날 이후 한만수 씨는 매일 그 벤치에 갑니다. 아침 10시쯤 커피 한 잔 들고 나가서 벤치에 앉습니다. 1시간쯤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앉아서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고 하늘 보고 나무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어요. 시간 낭비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낭비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요. 명상 같은 거예요. 마음이 편해져요. 가끔 옆에 누가 앉으면 인사를 나눕니다.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짧은 대화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강아지가 지나가면 귀엽네요 하고 웃습니다. 아이가 뛰어가면 조심해요 하고 말합니다. 그런 작은 교류가 한만수 씨를 세상과 연결시켜줍니다. 40년 회사 다닐 땐 너무 바빴어요. 빨리빨리 열심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천천히 살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앉아서 하루가 지나가는 걸 보는 것도 좋아요. 이게 제 노년의 행복이에요. 한만수 씨는 더 이상 우울하지 않습니다. 쓸모없다는 생각도 안 합니다. 내가 뭘 해야 가치 있는 사람인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그걸 이 벤치에서 배웠어요. 세 번째는 74세 이순희 씨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50년을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댁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입맛이 까다로우셨어요.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상을 엎으시기도 했어요. 그러면 저는 다시 만들어야 했죠. 국이 싱겁다 짜다. 고기가 질기다. 생선이 비리다. 맨날 뭐가 문제였어요. 이순희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 입맛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드실 것만 중요했습니다. 제 입맛은 없었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남편이 좋아하는 거, 애들이 좋아하는 거, 그것만 만들었어요. 나는 그냥 남은 거 먹으면 됐어요. 5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었습니다. 심지어 라면도 못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라면을 싫어하셨어요. 그런 거 먹으면 몸에 안 좋다 하시면서 라면을 집에 두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저는 라면이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어요. 5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년 전 남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다 독립했습니다. 이순희 씨는 처음으로 혼자가 됐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어요. 이제 뭐 하며 살지? 누굴 위해 밥을 차리지?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이상한 자유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밥상 차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반찬을 여러 가지 만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라면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20년 만에 먹는 라면이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맛있는 건데 왜 못 먹고 살았나 싶었어요. 그날 이후 이순희 씨는 자기 입맛대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라면이 먹고 싶으면 라면, 계란 후라이가 먹고 싶으면 계란 후라이, 김치만 먹고 싶으면 김치만.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렇게 대충 먹어도 되나? 근데 괜찮더라고요. 아무도 뭐라 안 해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어요. 이순희 씨는 이제 아침을 거르기도 합니다. 배고프지 않으면 안 먹어요. 억지로 먹을 필요 없어요. 점심은 간단하게 먹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에 밥 한 공기면 충분해요. 김치랑 계란 후라이면 그게 제일 맛있어요. 저녁도 복잡하게 안 합니다. 국 하나, 반찬 하나 그걸로 끝이에요. 설거지도 금방 돼요. 가끔 딸이 걱정합니다. 엄마, 그렇게 대충 먹으면 건강 안 좋아져요. 하지만 이순희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걱정 마. 엄마 건강해. 오히려 스트레스 없으니까 더 건강한 것 같아. 실제로 그녀는 건강합니다. 예전엔 밥상 차리느라 스트레스였어요. 오늘 뭐 해 먹지? 반찬이 모자라는데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되니까요. 이순희 씨에게 혼밥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혼자 먹으니까 편해요.
내 속도로 먹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그게 좋아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입맛대로 먹어요. 이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네 번째는 70세 박기수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5년 전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암이었습니다. 투병 기간 2년 그 시간 동안 박기수 씨는 아내를 간호했습니다. 병원 다니고 약 챙기고 밥 해주고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 치르고 나서 무너졌어요. 2년 동안 아내 간호하느라 제 건강은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아내가 떠나고 나니까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 기분이었어요. 박기수 씨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을 잊으려고 아픔을 잊으려고 술을 마셨습니다. 처음엔 저녁에만 마셨는데 나중엔 낮에도 마셨습니다. 아침부터 술 생각이 났습니다. 술 마시면 잠깐은 잊혀지더라고요. 아내 생각도 외로움도 다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깨면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또 마셨어요. 1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술 좀 줄이세요. 건강 나빠져요. 하지만 박기수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알아서 한다. 신경 끄고 살아. 자식들과도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박기수 씨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 수치가 나빴고 혈압이 높았고 당뇨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술 끊으셔야 해요. 운동도 하시고요. 안 그러면 몇 년 못 가요. 박기수 씨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내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막상 의사가 몇 년 못 간다 하니까 무서웠어요. 아직 죽기는 싫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박기수 씨는 술병을 다 버렸습니다. 이제 절대 술 안 마신다. 난 오늘부터 술 끊는다. 처음 일주일은 지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밤에 잠이 안 왔고 자꾸 술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죽기 싫으니까 참았어요. 술을 끊고 나니 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특히 길었습니다. 예전엔 술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할 게 없었습니다. TV를 봐도 재미없었고 그냥 앉아있기만 하니 답답했습니다. 산책이라도 해볼까? 박기수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 6시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걸었습니다. 천천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답답한 게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 박기수 씨는 매일 저녁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코스로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30분쯤 걸립니다. 처음엔 습관이 안 됐어요. 귀찮았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나갔어요. 일주일, 한 달, 석 달 계속하다 보니까 습관이 됐어요. 이제는 6시 되면 자동으로 신발 신고 나가요. 산책하면서 박기수 씨는 많은 것을 봅니다. 저녁 노을, 가로등 켜지는 거, 저녁 먹으러 가는 사람들, 퇴근하는 사람들,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술 마실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맨정신으로 걸으니까 모든 게 보였어요. 하늘도 예쁘고 사람들 얼굴도 보이고요. 걷다 보면 아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녁 산책이에요? 네, 매일 이 시간에 걸어요. 짧은 대화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박기수 씨는 이제 술을 안 마십니다. 3년째 끊었습니다. 술 생각 안 나요. 산책하면서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술보다 산책이 나아요.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간 수치도 정상이 됐고 혈압도 내려갔고 몸무게도 줄었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뭘 하셨어요?
해서 그냥 매일 걸었어요. 했더니 그게 최고예요. 하더라고요. 박기수 씨에게 저녁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구한 루틴입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길을 걸어요. 지루할 것 같죠? 근데 안 지루해요. 오히려 그게 좋아요. 예측 가능한 하루가 평화로워요.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반복이 필요했어요. 그 반복이 저를 구했어요. 그는 이제 자식들과도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애들이 좋아해요. 아버지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하면서요. 손주들도 놀러와요. 예전엔 술 냄새 나서 가까이 안 왔는데 이제는 와서 안겨요. 그게 제일 좋아요. 박기수 씨는 말합니다. 제 인생은 저녁 산책으로 바뀌었어요. 거창한 변화 아니에요. 그냥 매일 30분 걷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삶을 완전히 바꿨어요. 술에 빠져 죽어가던 사람이 이제는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여기까지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어떠셨나요? 특별한 이야기였나요? 아니면 평범한 이야기였나요? 겉보기엔 평범합니다. 시장 가는 것, 벤치에 앉는 것, 혼자 밥 먹는 것, 저녁 산책하는 것. 이게 뭐 대단한 거냐고 물으신다면 맞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인생을 바꾼 일이에요.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해준 일,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준 일, 자유를 느끼게 해준 일, 건강을 되찾게 해준 일이에요. 작아 보이지만 엄청난 변화예요. 우리는 자꾸 거창한 것을 찾습니다. 노년에 뭔가 특별한 취미를 가져야 해, 여행을 많이 다녀야 해,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해.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매일 시장에 가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고, 벤치에 앉아 있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고, 혼자 밥 먹는 것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저녁 산책하는 것도 충분히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거창한 걸 한 번 하는 것보다 작은 걸 매일 하는 게 더 강력합니다. 김영자 씨는 매일 시장에 갑니다. 한만수 씨는 매일 벤치에 앉습니다. 이순희 씨는 매일 자기 입맛대로 밥을 먹습니다. 박기수 씨는 매일 산책을 합니다. 매일 매일 매일. 그 반복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삶이 되고 삶이 행복이 됩니다. 혼자 산다는 게 외롭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라서 오히려 이런 작은 일상이 가능합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매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맞춰야 하잖아요. 시장 갈 때도 어디 가요? 물어봐야 하고 벤치에 앉아 있으면 뭐 하세요? 할 수 있고 혼자 간단히 먹으면 그렇게 대충 먹으면 어떡해요? 할 수 있고 산책하려면 나도 같이 갈까요? 할 수 있어요. 나쁜 건 아니지만 자유롭진 않아요. 혼자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아무 설명 없이 할 수 있어요. 그게 혼자 사는 노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셨나요? 힘들었나요? 외로웠나요? 우울했나요? 술에 빠졌었나요? 누군가를 위해 내 인생을 포기했었나요? 괜찮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거창한 목표 세우지 마세요. 올해는 등산 100번 하겠다, 책 50권 읽겠다, 외국어 배우겠다,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작은 거 하나만 정하세요. 매일 아침 밖에 나가기, 매일 같은 시간에 벤치에 앉기, 매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기, 매일 저녁 산책하기.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걸 일주일만 해보세요. 힘들면 그만두고 괜찮으면 한 달 해보세요. 한 달 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해져요. 그렇게 석 달, 6개월, 1년 하다 보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것이 뭘까? 꼭 네 분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만의 것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노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혼자여도 아니 혼자라서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작은 일상이 여러분을 구할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제일 빠른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황금 노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는 노년의 지혜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닌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지켜줄 진짜 중요한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여러분은 비참하게 구걸과 고생의 연속인 노년을 보내게 되고 이 5가지를 아시게 되면 당당한 노후를 즐기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얼른 메모지와 펜을 준비하셔서 적어도 좋습니다. 첫 번째는 허벅지 근육입니다. 노후에 가장 비참한 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돈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화장실에 혼자 못 가시는 겁니다. 정말 비참하지 않을까요? 자존심의 상처도 입고요. 내가 내 몸 하나를 못 움직이게 되면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인격이 사라지는 겁니다. 처음에야 자식이 부모를 위해 도와주겠지만 이게 1년, 2년 지나면 김병에 효자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완전 지옥이 되는 겁니다. 78세 박영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수 씨는 1년 전 화장실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바닥에 누워있다가 겨우 기어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영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 씨는 병원에서 대퇴부 뼈에 금이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날 대퇴부 기부스를 했습니다. 그는 3개월 후 회복하였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다 손실된 다리를 위해 열심히 운동해야만 했어요. 6개월간 그는 허벅지 근육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의자를 잡고 스쿼트도 했습니다. 첫날은 3개밖에 못했습니다. 다리가 너무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했습니다. 1년이 지나니 50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말합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화장실도 혼자 갑니다. 계단도 혼자 오릅니다. 아들한테 도움 청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10억이 있어도 혼자 화장실 못 가면 비참합니다. 기저귀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속상한 일일까요? 누가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하지만 통장에 1,000만 원밖에 없어도 혼자 걸을 수 있으면 당당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10년 동안 70세 이상 노인 1,200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가 있습니다. 허벅지 둘레가 45cm 이상인 노인과 40cm 이하인 노인을 비교했더니 놀라운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허벅지 둘레가 큰 그룹은 10년 후에도 86%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허벅지 둘레가 작은 그룹은 54%만이 독립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나머지 46%는 요양시설에 가거나 자녀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 허벅지 근육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집니다. 그런데 허벅지 근육이 제일 먼저 빠집니다.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앉았다 일어서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계단 오르기가 두려워집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집 밖으로 나가기가 무서워집니다. 넘어질까 봐요. 집 안에만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더 빠집니다. 악순환입니다. 일본 오키나와는 세계에서 100세 이상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연구자들이 오키나와 장수 노인들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90세가 넘어도 매일 스쿼트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오키나와 전통 생활 방식이 좌식이라 하루에도 수십 번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노인들은 90세가 넘어도 혼자 생활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허벅지 근육. 노년의 자존심입니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나는 집이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서울 강남에 1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 72세 김영수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영수 씨는 겉으로 보면 부자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합쳐서 180만 원이 전부입니다. 영수 씨는 말합니다. 아파트 시세가 15억이래요. 하지만 제 통장엔 180만 원밖에 안 들어와요. 세금 내고 관리비 내고 나면 100만 원 남습니다. 외식 한 번 하면 5만 원입니다. 병원 가면 10만 원 나갑니다. 여행? 꿈도 못 꿉니다. 적금을 깨야 하는데 그러면 원금이 줄어들잖아요. 그게 불안해서 못 씁니다. 15억짜리 집에 사는데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아깝습니다. 영수 씨 부부는 답답합니다. 집은 큰데 삶은 너무나도 여유가 없고 팍팍합니다. 재산은 많은데 하루하루가 조심스럽습니다. 반대로 72세 이순자 씨는 다릅니다. 순자 씨는 6억짜리 아파트를 주택연금으로 전환했습니다. 매달 180만 원이 들어옵니다. 남편 국민연금 100만 원을 합치면 280만 원입니다. 순자 씨는 말합니다. 한 달에 280만 원이 들어와요. 확실하게요. 죽을 때까지요. 이게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요. 평일에 제주도 3박 4일 다녀왔어요. 60만 원 들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다음 달에 또 380만 원 들어오니까요. 문화센터도 등록했어요. 친구랑 외식도 가끔 해요. 순자 씨 부부는 집값은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삶은 더 풍요롭습니다. 왜일까요?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들어오고 있고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통계청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5년 노인 생활 실태 조사를 보면 충격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노년 2인 가구가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가려면 월 평균 270만 원이 필요합니다. 문화생활과 여가까지 누리려면 월 평균 35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돈이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노년의 삶의 질이 보장됩니다. 72세 조영자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2억짜리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남은 3억으로 지방의 소형 상가를 샀습니다. 매달 월세 2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주택연금으로 150만 원이 들어옵니다. 국민연금 60만 원을 합치면 410만 원입니다. 영자 씨는 말합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5억짜리 집에 살았지만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아까웠습니다. 지금은 2억짜리 집에 살지만 매달 여행 갑니다. 친구들한테 밥도 자주 삽니다. 손주 용돈도 넉넉하게 줍니다. 집은 작아졌지만 오히려 삶은 여유로워졌습니다. 집값 10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달 통장에 여유 있는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노년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현금 흐름. 이것은 노년의 삶의 질입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메모하시는 분들은 별표 해두세요. 세 번째는 혼자 노는 힘입니다. 혼자 못 놀면 사람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